23년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위로 본다. 금리 인하가 저는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데 만에 하나 틀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좀 쉴 때다.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다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2200포인트까지도 내려가는 조정을 모르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댓글 이벤트 들어갑니다. 바로 이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시는 분들한테 경제적 고민사항이라든가 궁금증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또 그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열심히 컨텐츠로 만들어 볼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자 댓글 이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도 임 PD님 모시고 재밌는 시장 이야기?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사님께서 조금 작년에 또 전망하셨고 지금 또 전망하시는 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일단 23년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위로 본다. 재미없지만 위로 본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증시 전망 뭐 이런 거 한번 기획했잖아요. 네. 그때 올해 저는 좋게 본다. 지금 사서 손해는 안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때보다 한 20% 올랐어요. 더 오를 여진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도를, 20% 올랐는데 더 오를 여진이 있는데 이제 기업 실적이 안 받쳐주는 장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이익이 굉장히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조차 적자 나냐 안 나냐 걱정하고 있는 네. 장인데 올해 이익이 잘 나오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다면 시장의 상승 에너지는 유동성, 그러니까 저금리 말고는 없는데 금리 인하가 저는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데 만에 하나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좀 쉴 때다.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다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22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찍고 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2200포인트까지도 내려가는 조정을 모르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리. 최근에 우리가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사신 분들이 아마 올해 최고의 승자일 텐데 맞아요. 채권 시장에서 랠리를 펼치고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되려면 정책금리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동결까지는 왔는데 인하는 아직 조금 남아서 금리가 지금 당장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0이고 뭐 회복될 여지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구리 값도 급반등하다가 네. 조금 조정받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걸 보면 시장이 선행 지표들은 돌아서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돌아서야 기업 이익이 돌아서는데 그건 되게 올해는 힘들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네. 그러면 기업 실적들 쇼크가 나거나 또는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의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못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란 게 혹시 있나요? 금이 좀. 근데 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금이 좀 더 지금은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 주식보다. 정말요? 그러니까 연말 됐을 때 지금부터 한국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금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냐.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보시는 아니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금 원래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금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전망을 발표하는 이유는 미국이 좀 신뢰를 잃었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를 너무 세게 때렸죠. 그리고 그 효과도 없었어요. 그렇죠? 러시아 경제가 망가지는 듯 하다 연말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돌아섰거든요. 거기도 플러스 성장으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 데이터를 믿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돌아섰냐 하면 결국 중국이 군수 물자를 다 대주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달러가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한테 물자를 갖다가 뭘 주냐 하면 현물로 원유를 육로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랑 인도는 딴 나라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러시아산 원유랑 가스를 쓰면서 경제는 좋아졌는데 그 대금으로 군수물자들이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블록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물물거래 블록.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아무튼 저런 식으로 물물거래를 하면서
자기네 생산된 원자재 가격을 시장 시세보다 싸게 팔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가 외환보유고 미국 달러로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나중에 미국이랑 척지는 순간 이거 동결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또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좌파당의 뭐 노동자당의 아무튼 룰라 대통령이 이번에 또 베이징 가서 회담하면서 또 둘이 서로 위안화로 결제하자, 우리들 통화끼리 결제하자 이렇게 지금 되는 분위기를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달러가 아무리 매력이 있고 금리도 높지만 이제 금리 동결하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만약 생각되면 저거 대신 다른 자산을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오늘 금이 대안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도 금을 매개로 하면 쉽잖아요. 금 몇 톤 줄 테니까 원유 몇 개 가져와 이렇게. 그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프라이싱을 할 수 있잖아요. 금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통화가 중간에 없으면 물물교환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중간 매개체로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거가 해결되려면 결국 사실 두 가지 계기는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금에 투자했다가 우리가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미국이 미친 척하고 금리를 또 올리면 그럼 망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결국 패전해서 막 쭈그러들고 뭐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전쟁이 끝난다면 보면 지금 금에 대한 수요들이 좀 풀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부 충격,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예상 밖의 어떤 충격들이 오면 금값도 떨어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큰 전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그 블록들, 그러니까 원유 블록, 러시아산 원유를 물건으로 주고받는 그 블록이 계속되고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게 확신하면 예, 금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 안전자산 중에서 올해는 달러도 좋은 안전자산이지만 금이 올해는 좀 부각될 여지가 있지 않냐. 네.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대한 미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률 높은 소거법 이렇게 하다 보면 금이 좀 대안이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 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지금 안전자산 투자에 적긴 아니니까 금을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그럼 달러가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1 기준으로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달러를 사도 되는 시기가 오겠죠. 거죠. 그거는 이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내년이면 또 달러 사자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저는 좀 달러 차익을 실현해서 그러니까 안전자산 투자를 한 이유가 요럴 때를 위해서 요때 요 환율 1340원 이상 정도에서 팔 기회를 찾기 위해 그동안 달러를 보유했던 건데 여기서는 좀 아낄 필요는 없지 않냐. 너무 달러를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다. 저는 좀 팔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채권이라고 봤으니까 채권 사자 그랬고 또 주식도 2200개 주고 그럴 때는 주식에 대해서 이럴 때도 안 사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할 정도로 제가 강하게 그 정도로 적극적인 바이 콜은 제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지난해 연말 올해 초는 야 여기서도 안 사면 살 게 없다. 네. 그런 정도의 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금이 이렇게 되면 하반기로 가면 부동산도 좋아지겠죠. 근데 뭐 지금은 아직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작년부터 달러 차익을 좀 실현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평균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1,100원 밑에서 집중적으로 사서 1,300원 넘어서부터는 집중적으로 파는? 네, 계속 팔아서 지금 거의 이제 전체 제가 유동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달러 자산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줄었어요. 많이 펴졌네요. 70 정도까지 갔던 게 거의 한 30 정도로 줄었죠.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정도 비중을 줄이셨고 네. 수익은 한 20%, 30% 이 정도는 낮겠죠. 그리고 특히 외화 예금 금리가 또 좋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수익률은 더 낮죠. 네. 네, 그래서 더 그걸 낮다. 좋다. 예, 더 좋았죠. 중위 지역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주변에서 좀 특정 기업들이 막 3배, 4배 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10%, 20%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보는데 우리 경제강의 노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좀 차근차근한 적은 수입이지만 안전한 수입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이 달러 투자로 20, 30%의 수익을 말씀하셨을 때 굉장하다라고 느꼈는데 굉장한 거 맞죠? 저기 우리 임PD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성장하고 여러분 진짜 연간 20, 30%는
워렌 버핏도 요새 달성 못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도 30-40%씩 수익 내던 거는 다 60년대, 70년대의 투자 초기였고요. 최근에는 시장 대비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업이 씨가 말랐고 그리고 또 경쟁자들이 되게 많아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 사기 전에 누가 사버리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힘든 시장인데 여기서 뭐 몇백 %, 그런 수익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노리면서 투자를 하다가 이번 그 SG 증권 사태 같은 경우를 겪으면 증거금이 청산이 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까지 차압당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스타일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버리지 크게 써서 빨리 부자 되고 싶어 하시면 그건 저희랑 안 맞는 분들이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분들은 종목 가르쳐주는 채널을 가시는 게 맞고 네. 우리 저는 그렇게 젊었을 때 해봤잖아요. 외환위기 전에 맛보증 서서 주식 샀다니까요. 저도 그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98년에 원래 계획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결혼 못하고 2000년에 결혼했어요.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여러분? 빚 갚았어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려주신 마님한테 진짜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희 마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가진 돈 다 날리신 거예요? 가진 거 다 날리고 심지어 전세를 월세로 옮겼어요. 전세 대금까지? 네, 왜냐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헤어지지 않고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드려주면서 같이 모으면 된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깊어졌고, 네. 제가 이렇게 결혼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잡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완전히 잡혀 사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한번 망가지면 쉽지 않고 특히 20대니까 그래도 복구했는데 30대, 40대에 그렇게 자기 모았던 자산을 다 떨어먹으면 회복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특히 체력이 꺾이잖아요. 지금 요즘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체력 괜찮아요? 30대라. 요즘 댓글을 저도 많이 보는데 요즘 들어 진짜 예전엔 없던 댓글들인데 오히려 지금같이 막 특정 종목이 막 날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박사님 채널 보면서 꾸준하게 좀 수익 안전하게 늘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되게 컨텐츠 하기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한테 아마 좀 요청을 해서 채널 배너도 좀 바꿀까. 네, 좋습니다.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 이렇게 해놓고 작은 부자를 꿈꾸는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컨텐츠가 좀 잘 됐죠. 네. 저도 그렇고 좀 여기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특히 이제 좀 전문 용어죠. 베어마켓, 불마켓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베어가 그 곰의 그 베어가 그렇죠. 맞나요? 곰이 싸울 때 일어서서 상대를 내려치며 싸운대요. 이렇게.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 밑으로 꺼지죠. 바닥에 쓰러지겠죠. 그럼 하락장이 베어마켓. 하락장이 베어마켓입니다. 그럼 불마켓. 불마켓은 황소죠. 황소는 뿔을 밑으로 세웠다가 위로 치어올리면서 싸우잖아요. 불마켓도 파이어 불이 아니라 그렇죠. 그 황소불. 황소. BULL 그. 그러니까 숫소. 숫소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 뿔을 세워서 밑에서부터 수그렸다가 위로 쳐올리면서 싸우거든요. 초식동물들은. 그럼 상승장. 상승장,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곰과 황소가 싸운다라고 할 때 늘 다들 이제 곰은 베어는 좀 하락장을 뜻하는 거고 반대로 불마켓 하면 이거는 좀 강세장 또는 쳐올려 있는 상승하는 힘이 강한 장세. 그래서 굳이 설명하면 직전 고점 대비 20% 빠지면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주가가 조정받은 게 작년이 베어마켓이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30% 이상 조정받았고 나스닥 시장은 35%? 네. 그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작년은 베어마켓. 그리고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우리가 이제 2100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장중 기준이지만 2600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한 20% 넘게 올랐죠. 그럼 지금 불마켓? 지금 불마켓이죠. 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불마켓이 돈 벌기 쉽나요? 베어마켓이 불 벌기 쉽나요? 당연히 베어마켓이 돈 벌기 쉽죠. 하락장인데?
왜냐하면 저는 냉정하게 베어마켓 때 잘 대응하면 너무너무 그 뒤가 편해지죠. 왜냐하면 벌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베어마켓에 돼 있을 때 그때 지분을 늘리지 않으면 불마켓이 왔을 때 허둥대지 않는 그런 전부 다 현금화하고 나면 불마켓 왔을 때 바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임PD랑 저랑 우리 친구예요. 친구인데 나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임PD가 상승해. 자, 여기서 발생하는 고통, 질투. 네. 그리고 반대로 나랑 임PD랑 친구니까 둘 다 주식을 들고 있는데 같이 깨지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고통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먹을 때. 그렇죠. 인간은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주식이 없는데 남이 들고서 성과를 내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불에 화상을 입는 고통을 느낀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자결통, 불에 타는 고통인데 그 화형이 그렇게 위험한 그리고 상대를 가장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자결통, 화상인데 그거에 못지않은 고통을 느끼는 게 나보다 잘난 게 없는 애가 운 좋게 돈을 버는 것. 나보다 잘난 게 없는 애가 운 좋게 미인이랑 결혼하는 거. 이것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게 없대요. 열받네요. 네, 킹 받는다고. 킹 받네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마켓에서 돈 벌기가 왜 어렵냐면 아예 아닐 거야 하다가 못 참고 뛰어들면 그게 고점. 2021년. 맞아요. 2021년 3,000포인트 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에 개인 자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왜? 인스타에서 인증하고 있으니까. 맞아. 전부 자기 계좌 자랑하면서 뭘 샀네 시계 그때 특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시계 사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9점. 아니 그 사람들이 와야 터는 거죠. 고수들이. 반대로 작년 같은 시기에는 너무너무 시장에 많이 빠지면서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정말 이럴 땐 주식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JTBC에 이 2주에 한 번씩 아침에 출연하잖아요. 거기 가서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뭐라고 추천했냐면 좀 채권이라도 좀 사라고. 채권이라도. 내가 그랬더니 밑에 이 증권사의 세력이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저런 그 작전 세력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왜 봤는지 몰라 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증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운용사 그 자문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로보드바이저 핀테크 앱 하는 사람인데 그쵸. 저를 보고 세력이 앞잡이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세력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완전 네거티브하고 베어마켓에 길들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잘. 그래서 오늘 제가 책 하나 가져왔는데 이 책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라서 저는 다 읽어봐야 추천사를 쓰거든요. 베어마켓. 이게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의 시장에서 참가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4번의 베어마켓, 약세장을 다룬 거예요. 1920년, 29년, 그리고 1982년 뭐 이런 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탐색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저점 신호가 잘 나와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주식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런 시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늘 말씀하시는 게 여의도에서 증권맨들이 한강 간내 만에 할 때 주식 사야 된다고. 그렇죠. 길바닥이 피로 흥건할 때. 근데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관심도가 쏠릴 때는 진짜 상승장의 꼭대기쯤에 많이 쏠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많이 물려봤어요. 그냥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도저히 못 참고 뛰어들면 거의 대부분 고점인 것처럼 반대로 아무 사람도 관심이 없을 때 너 아직도 주식하냐라고 하면서 쳐다보던. 제가 특히 97년, 98년에 약간 떨어먹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시기에 오래간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도 증권회사 같은 데를 다니냐고. 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럼요. 기분 진짜 나쁘죠. 그러나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월급도 잘 안 나오고 한 번 잘렸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인데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괴로운데 두고 보자. 전투력도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제가 오늘 역사적인 투기꾼 제시 리버모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월가의 큰 고민을 올렸던 그러니까 베어마켓에 완전 최적화된 투자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베어마켓의 최바닥에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찾아왔던 전쟁이 끝나면서 찾아온 불황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업들은 공장과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재고를 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가 공사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이죠. 우리 그러네요. 반도체 가격. 이 결과 산업별로 서서히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감산했던 기업들 중에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서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려고 하고 특히 구매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반전되며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은 언제든지 전국적인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멋지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베어마켓, 약세장에서 계속 공매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 주식을 사요. 그리고 이거 칼럼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게 언제였냐면 1920년. 그러면서 월가의 큰 곰이 이게 불로, 황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망할 때 망하고 시장의 엄청난 비관론 속에서 기업들이 전부 다 재고를 털면서 수출 제품 가격 우리나라 폭락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소진되는 신호가 나올 때 그때는 정말 시장을 잘 봐야 된다. 그럼 재고 소진의 신호가 뭐예요?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구리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핵심적인 원자재, 산업용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징후가 보일 때는 너무 비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계속 구리값 보여드렸잖아요. 네. 왜 그랬냐? 물론 이제 저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사라 그랬는데 안 오르니까. 그래서 긍정적 신호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제가 추천사를 쓰고 있었는데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져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구리값이 그때부터 연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해볼만 하잖아요. 꼭 뭐 이 베어마켓 책을 보고 이 책을 꼭 읽어야만 뭐 이 정보를 알 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철학 있잖아요. 저의 철학은 베어마켓이 돈 벌기 쉽고 불마켓은 오히려 불안한 이런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역발상 투자자, 컨트레리아, 다수와 반대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제 청개구리. 저는 청개구리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청개구리의 특성은 남들이 가는 곳에는 수익이 많지 않다. 그러니 반대편에 항상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오면 그 다음에 강세장이 오는 평균적인 회귀를 믿으면서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거라는 걸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죠? 돈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네, 제가 그런 책을 쓴 이유인데 그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이 이 베어마켓이라는 책인데 이번에 새로 개정판이 나왔기에 추천사를 쓴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책 추천사를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홍 박사님이 옛날에 썼던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굉장히 판매에 도움이 됐었어. 그래서 다시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책들이 벽돌책이에요. 근데 엄청 성경책. 예, 성경 책값은 얼마 안 해? 28,000원밖에 안 해요. 한번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불마켓보다 베어마켓이 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공부해놔야 또 다음 베어마켓에서 그때 정말 매력적인 종목을 잡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바닥의 징후들이 뭔가 오늘 방금 제시리 이 큰 곰이 이 완전 약세장 투자자가 자기가 포지션을 딱 바꿀 때의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재고를 털고 가격이나 경쟁을 버리다가 결국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경쟁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회복되는 수요에 대응해서 가격을 인상할 때 그런 징후가 보이는지를 주목하라는 이 말은 정말 매력적인 조언이죠. 그럼 굉장히 지금 시점하고 적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0%. 그러면서 이제 감산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하고 들어 있죠. 감산이 됐어. 그래서 100개 하던 거를 80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이제 추후 한 1년 뒤, 뭐 몇 년 뒤에 있는 미래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지금 맥북 들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언제 샀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2020년 전후에서 샀다고요. 맞아요. 네, 그때 왜냐하면 나라에서 보조금도 그죠? 또는 재난지원금도 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실업수당도 줬어요. 그러면서 밖은 또 못 나가게 하니까 전부 집에서 게임했잖아. 그리고 동영상 시청하고. 그러네요. 네, 제 채널도 그때 터졌죠. 맞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들이 바뀌면서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마트폰, 텔레비전, 노트북, 세탁기, 건조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3년이 지났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교체 수요가 생길 수 없잖아요.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가격은 싸지고 감산을 통해서 이제 물량 조절도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 주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네. 그 시기가 만날 때
강력한 불꽃이 튈 텐데 그 언제인지를 누가 알아요. 다만 바닥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최바닥은 아무도 몰라. 네. 그러면 바닥권의 신호가 뭐냐? 아무도 주식 안 하고 그리고 예, 감산하면서 가격의 하락 속도가 둔화되거나 재고가 줄어드는 신호가 보일 때는 좀 그때는 베어마켓이 돈 벌기의 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 달러를 좀 사라고 그렇게. 네. 왜냐면 그때 달러가 강세니까. 이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 한 5개 콘텐츠가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책 한번 또 보시면은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꼭 이 책을 읽어라. 사실 뭐 이 책보다 제 책을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불황에는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왜?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왜? 역발상 투자자는 되게 외로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달러를 팔고 한국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건 되게 힘들고 외롭거든요. 너 왜 그랬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한국은. 그게 어려우신 분은 자산 배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마켓의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약세장의 특성들, 시장이 망가졌다 회복될 때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